우리 북한이 문제, 핵 문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무게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 그걸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평생에 이렇게 몸을 바쳐가 세운 이 일의 가치가 다음 선거에 어떤 영향 준다고 해서 그 가치가 훼손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탄약 창고는 위장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장한 나무를 근데 5월 말에 아카시아 향기가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향기가 진하게 탁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게 분단이다. 우리의 분단을 극복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 앞길을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일종의 휠 같은 게 꽂히는 겁니다. 나는 협상 스타일이요. 내 손에서 끝난다. 이 협상장에서 내가 서울에 전화해봐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벌써 상대방들이 이 사람에 대한 힘무게를 못 갖는 겁니다. 미국 통일 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좀 더 무겁게 다가왔는데 예를 들면 미국 외교에서의 보스 의식 아니면 뭐 대장 DNA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늘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동맹은 아주 중요하고 미국은 우리의 동맹으로서 소중하고 동맹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건 하나의 기둥이고 또 하나 미국한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강대국 정치입니다. 예? 중국이라는 나라, 또 러시아도 있지만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의 거래가 항상 가능하다는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을 같이 갑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 태길하고 바꾸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에서 그 균형을 못 잡고 그냥 동맹의 모든 걸 몰입을 해서 다른 데 시야를 넓혀두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고 동맹을 발전시키는 것 발전이라는 거하고 오전도를 올리는 거하고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퀄이 아닙니다.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오전도를 줄이는 게 그게 동맹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게 이 한미관계를 하는 사람 발전시키고 하려는 사람들의 가장 큰 책무이고 물론 난관이지만은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외교가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조금 그 반대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해도 또 5년이면 끝나는 판이니까 동맹 강화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어준도가 확 올라가는 건데 그거를 지금 사람들이 의식을 하지 않고 캠프 데이비드 합의 같은 것도 사실은 현재 우리 정세 사정 봐서는 그런 합의를 안 할 수 없죠. 그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물이 반드시 최상의 상태는 아니다. 캠프 데이비드는요 여러 가지 뭐 중국 봉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뭐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다 이런데 그 미국의 강대국의 시각에서 보는 미국의 그 관점에서는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부담과 책무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줄여진 만큼의 공간은 일본이 채워주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그래야죠. 저 같은 사람의 좀 쉬운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얼마든지 이 한반도를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늘 머릿속에 있는 카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있는 거죠. 항상 있는 게 이제 계산되는 거죠.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거는 최악의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평시에 그냥 그런 상태가 최악의 상태가 오지 않은 경우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 들고 우리가 옛날에 뭐 그 타프트 가스라 하던 뭐 그런 시절하고는 세계 정세가 다르고 한국의 무게가 다르고 미국이 한국을 버리면은 우리 흔히 잘 알던 일본의 재무장은 바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의 재무장하고 또 다릅니다. 일본의 재무장은 태평양이라는 연못을 공유하고 있는 한 상대편이 재무장을 한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한국을 포기하는 것은 미국이 사실은 전 세계에서의 영향력을 포기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뭐 한미리 만나듯이 한중일도 하고. 한중일 이거를 별도로 하는 그 과정은 나는 그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장관 때 그걸 이니시에이트 한 겁니다. 그전에는 여럿이 모였는데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다가 딴 장소에서 딴 계기로 하자고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제가 그렇게 먼저 했거든. 그래서 제주도에서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발전돼가지고 다음 정부 들어와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제 그걸 정상회담으로 발전시키고 한중일 협력 사무국을 서울에 만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그거고
미국이 손을 놔오면 낭떠러지에 절벽에 떨어지는 그런 처지에서는 한국이 우리의 이 삶의 영역 미래를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트럼프는 꼭 트럼프의 문제는 아니거든. 트럼프 아닌 미국 속에서 트럼프 커런트, 트럼프 조류가 계속 흐르고 있단 말이야. 그런 식, 트럼프식의 조류가. 그럼 만약에 미국, 이거 우리 도저히 뭐 안 되겠다. 한국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1년에 50억 달러씩 내놔라. 뭐 우리 시킨 대로 50억 달러 내놓으면 50억 달러를 만족할 것 같습니까? 더 다 하는 것이요. 그 시킨 대로 다 해라. 이런 식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저거는 미국이 손 놔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나라다. 그러면서 뭐 G8, G10 뭐 국립외교원 가서 그런 이야기 한번 했어요 지난번에. 그거 난 사실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더만 연설만 하고 가버려서 그러고 나서 세미나를 하는데 토론하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미국이 손을 놓더라도 내가 물에 빠져서 헤엄칠 수 있는 구명조끼는 있어야죠. 지금 구명조끼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빠지면 그냥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쳐다보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 바짓가랑이 잠다 그래. 바짓가랑이 잔다는 게 그 말 아닙니까? 붙들리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핵의 잠재력을 가져야 되는데 핵무기 잠재력을 핵무기를 바로 갖다는 건 말 안 돼요. 바로 가져간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 부담과 이 손익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잠재력을 키워야 되고, 우리가 미국한테 이제 거꾸로 찌르고 내 칼끝이 무너지더라도 찌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미국도 도저히 안 되겠구나. 왜냐면 명분이 없거든. 미국이 이거를 우리의 아까 내가 말하는 그 이제 핵 연료 주기라는 거 아닙니까? 농축과 재처리,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한국한테 안전검증장치에서 이거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순전히 한국이 겁을 먹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 겁을 먹는 배경에는 국내 정치적 약점 때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하고 하면 미국하고 좀 찌갈이 납니다. 예? 그럼 국내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됩니다. 너 한미동맹 그렇게 강화한다고 사투만은 그거 지금 한반도 비핵화 말이지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쓸데없이 그런 게 해가지고 망가지고 당신은 내정도 망치고 외치도 망치고 다 망친다. 정치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론이 통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보수는 미국을 신경 써서 못 꺼내고 진보는 북한을 신경 써서 못 꺼낸 겁니다. 한국 핵과 관련한 문제 관련해서 외교관들이 대통령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또 그걸 가지고 미국을 찔러봐야 되고 그다음 계속 그러면서 뭔가를 길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한국 외교의 역량에 달린 문제입니까? 아니면 한국 외교관 개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외교의 역량이죠. 예. 한국 외교의 역량인데 외교의 역량은 외교관 개개인의 역량은 그건 하부적인 문제입니다. 오펜하이머가 보듯이 뭐 핵 마나탄 프로젝트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에 천천히 하고 그다음에 거대한 팀이 되잖아요. 첫째는 대통령의 그 철학 그리고 의사결정.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게 국내 정치에 어떻게 영향이 될 건가도 대통령이 스스로 감안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과 맞는 안보부 장관, 외교장관, 무슨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같이 해서 그 다음에 만들어서 이제 팀을 짜고, 만약에 이제 이런 걸 이제 하라고 실제로 팀을 한다면 한쪽은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그죠? 한쪽은 이제 실무적으로 물리적인 상황 이런 예산도 이런 걸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누가 이제 팀장을 뭐 외교부 장관이 되든지 국방부 장관이 되든지 그게 인사입니다. 누구를 그 자리에 앉히는 게 인사지만은 누구한테 무슨 일을 맡기느냐 그게 인사입니다. 이거는 뭐 딱 자기 신뢰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그 하고 거기에 다 기재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누구 국무조정실장이라고 그러면 되든지 또 누가 되든지 여기가 하여튼 핵심이니까 거기 다 팀을 해서 이렇게 해서 거대한 프로젝트가 돼야 되는 거지. 제가 이제 외교관의 역량, 개인의 역량을 좀 여쭤본 이유는 육자회담에서의 성과,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뭐 회고록들을 보면 국내적으로도 뭐 대통령도 시작해가지고 여러 안보 파트 사람들의 지원이 그야말로 총합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한데 대표단들의 어떤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종합적으로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대통령이 우리 역사를 우리가 써야 된다. 이건 내가 쓴 말이지만은 대통령의 철학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철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정동영 장관도 정동영 장관은 북한하고 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나름대로 북한하고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런 역할도 당연히 소통한 건 있고 또 청와대에서 팀 만드는 거 다 있는데 이제 협상을 하다 보면은 훈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훈령.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할 때 바로 그냥 결단을 내리고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협상가는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의 협상가가 있지만은 나는 협상 스타일이요. 자, 내 손에서 끝난다. 협상장에서 내가 서울에 전화해봐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벌써 상대방들이 이 사람에 대한 힘무게를 못 갖는 겁니다. 딱 보면 그 순간에 판단해서 아니야. 아니고. 자, 이거 받아. 예? 이런 식으로 탁탁 결정을 하고 근데 이거 받는 데는 굉장한 위험 부담이 따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근데 서울에서 볼 때 혹시 나중에 사후적으로 원래 잘 되면 괜찮지만 잘못되면 책임 묻잖아요. 볼 때 이 친구 왜 그걸 내 가지고 이렇게 뭘 이제 어렵게 만들었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그러한 위험은 항상 있는데 그런 위험이 있을 때마다 나는 사실 과장 때부터 협상을 할 때 이거 안 되면 뭐 내 모고지 날라가면 되지. 모고지 날라가면 되지. 뭐 내가 도둑질 하다가 날라간 것도 아니고, 예? 뭐 하다가 협상을 지 스타일대로 하다가 안 돼서 날라간 거 뭐 그게 무슨 가문의 수치도 아니고 이제 이런 자세로 하는 건데 나는 어떤 면에서는 비교적으로 그런 협상이 그가 여러 면에서 잘 저게 됐어요. 육자회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계속 있습니다. 북핵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될까? 왜 미국은 북핵 개발에 실패했을까요? 긴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하면 강대국 정치입니다. 예. 나라 다섯 나라가 다 뜻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지.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생기는 힘의 공백 속에서 피는 독버섯과 같은 거예요. 그 힘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더 깊이 들어가면 미국은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할 수 있는 100%까지 가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은 북한이 그렇게 제재 해제하고 경수를 지어주기로 약속하고도 그랬는데 그것 해주고 그 다음에 핵 좀 폐기해라. 핵 폐기해라. 이렇게 왜 합의를 못하냐고. 먼저 폐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먼저. 그러니까 서로가 뭐 핵 가진 나라 핵을 좀 가지고 있지만 뭐 엄청나게 위험한 건 아니니까 북한 정도로 있는 게 지금 있는 현상을 100% 바꾸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인질로 잡혀 있는 거는 남한이고. 그런데 지금 무슨 보니까 무슨 비핵화를 전제로 무슨 뭐 비핵화해야 된다, 뭘 하면 한다 이런 정책들 내세우는 거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조금 시치 말로 하면 날아가는 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그러죠. 이게 사실 회고록이 자서전이 아니고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한 회고록이든 내 회고록은 북한 핵하고 통일 문제에 관련된 건데 회고록을 쓰면서 이제 사실하고 내 생각하고를 구분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참 나름대로는 이 수술하는 방식을 차이를 두면서 회고록을 했는데 말썽이 난 거는 나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우리 북한 이 문제 핵 문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느꼈겠지만은 우리가 무게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 그걸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권마다 이번에 선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정권 창출에 어떻게 도움이 이렇게 막 들어가면은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가 회고를 하면서 굉장히 사무치는 거예요.
그 사무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말썽이 됐던 그 인권 이런 부분이야. 메모 있지 않습니까? 메모 노트를 이제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언론 난고리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핵심은 그거거든. 우리가 우리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 내 경우는 다음 선거에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 거 이거 하고 내가 평생에 이렇게 몸을 바쳐가 세운 이 일의 가치가 다음 선거에 어떤 영향 준다고 해서 그 가치가 훼손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제가 정치부를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하는데 제가 그때 봤던 이 정치인 시절의 노무현하고 장관님이 그 청와대 안보실장하고 외교장관 할 때 쓰시면서 이제 기록해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정말 맞아요.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저는 뭐 노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그냥 있는 그대로 썼어요. 있는 그대로 내가 오죽했으면은 노무현 이걸 갖다가 회고록을 써가지고 제일 처음 간 곳이 봉화마을입니다. 책 들고 제일 처음 가서 봉화마을에 가서 권양숙 여사 앞에다가 우리 책 앞에다 붙을 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님 내 이렇게 썼어요. 대통령님 살아 계셨으면은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고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기록을 남기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한 생각이 대통령하고 다를 수는 있었겠지. 기억이랑 좀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벗어나는 게 별로 없어요. 전체적으로. 최고 외교관이라고 하시는 대통령이 외교면에서 가져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자질 같은 거. 외교 문제에서 제일 고민 많이 한 건 역시 잘 알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경우는 그 특이한 경력이 있잖아요. 그 외교의 세세한 문제를 알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국가의 대외적인 환경 그리고 세계관 이런 것들에 좀 고민을 해본 그런 시간을 거쳐서 대통령이 되면 제일 좋죠. 아이젠하워가 군인하다가 대통령 됐잖아요. CBS 방송 워싱턴 지국장 하던 사람이 쓴 회고록 중에 아메리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거기에 보면은 그 방에 가득 찬 현명하다는 사람들보다 다 합친 것보다도 가장 정확한 올바른 결론을 아이젠하워가 내리더라. 왜냐, 이 사람 대통령은 이제 평소에 많이 듣고 그다음 이야기 듣고 하니까 그게 대통령 결국 판단 능력이거든. 그죠? 대통령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거든. 근데 이제 참모들이 이런 걸 많이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 자체가 수용성이 있어야 돼.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럴 때 고개를 약간 이렇게 떨구면서 터벅터벅 걷는 스타일 모습이 있잖아. 그래서 해외 가면서 수행하면 이제 같이 옆에 서서 갈 때도 있고 뒤에서 갈 때도 있고 그렇거든. 그 고개를 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숙이는데 저쪽에 카메라면 쫙 다 양자 회담인데 다자 회의장에서는 특히 자기한테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잡히잖아. 근데 내가 뒤에 가서 대고 대통령 뒤에다 대고 대통령 고개 좀 드세요. 딱. 대통령 고개 드세요. 그래. 근데 사실 자기 참모가 뭐 그렇게 보면 그 명령적으로 고개 드세요. 그러면. 근데 그런 걸 수용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이 사람이 왜 때문에 내 고개 들려고 그러겠어. 그지? 자기 위해서 이제 이런 뭐 그게 하나의 작은 예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수용성이 있어야 돼. 외교부에 계시는 분들이 막상 들어오면 고양이 새끼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외교관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했던 것을 그냥 하여튼 뭐 외교관들한테 듣기도 하고 뭐 동료 기자들한테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사실은 이제 홍순영, 이제 송민수 두 분이셨어요. 우리나라는 요새 뭐 외교부가 완전히 뭐 수열이 밑으로 떠져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나라에서 외교부가 늘 시니어 부서죠. 아 그렇죠. The first among equals 좀 첫 번째 그거죠. 아주 인재들이 외무성하고 재무성을 가는데 들어갈 때는 다 같다 이게요. 그런데 나올 때 보면은 재무성 출신들은 그릇이 이만큼 크고 외무성 출신들은 이만큼 된다. 이게 왜냐하면 해외 공간에 나가서 본국에서 큰 나라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교관들은 국내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 대사관에 나간단 말이에요. 대사관에 나가면 그게 작아지는 겁니다. 거기에 국한되는 거니까 내 생각에는 외교관은 그런 걸 극복할 수 있고 이게 고양이로서 하지 않는 거는 어디를 가 있든 간에 자기가 항상 내가 나라를 대표한다. 나는 나라를 대표한다. 나는 어떤 직능 그룹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내가 깃발을 들고 싸운다. 그러면 사실 국가라는 깃발을 들고 싸우면은 그만큼 힘이 생기는 거거든.
그럼 68학번이신 거죠? 예. 68학번 같은데 뭐 그런 고민은 안 하셨어요? 그때 이제 어떤 군대 갔다 오시고 할 때 그 시대가 꽤 어두운 시대였는데. 그 내가 군대에서 탄약병 했다고 그랬잖아요. 탄약병을 하는데 5월 말에 그때 내가 1등병 때니까 밤에 보초를 쓴단 말이에요. 아주 향기가 진한 꽃향기가 들어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카시아 향기입니다. 탄약 창고는 위장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장한 나무를 아카시아로 심어놨어요. 근데 5월 말에 아카시아 향기가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향기가 진하게 탁 들어오는데 그 향기를 지금도 내가 잊을 수가 없는데 여기도 지금 5월 되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학교 다니다가 여기 와서 이걸 하고 있는데 총알 탄약 이거 세고 총을 몇 정 있고 저 이거 세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런 걸 하다가 아 이게 우리가 이거 분단에 이게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거든. 학교 다니다 군대 가서 막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분단으로 인해서 대학이든 뭐든 학교를 다니다가 와서 중간에 이걸 해야 된다. 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분단이다. 그 분단에 꽂히면서 아, 내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분단을 극복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하는 게 내 앞길을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일종의 필 같은 게 꽂히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데 송 실장은 말이야. 그 내가 아는 외교관들하고 달라요. 뭐가 다른지 난 잘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외교관을 하면서도 뭐 이건 외교라는 게 이래야 된다. 그죠? 이러한 의식은 별로 없었어요. 외교관이라고 하는 직역 자체가 굉장히 좁은 직역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가셨던 거 빼놓고는 별로 뭐 인사에서 이렇게 그게 실망했을 그런 인사는 거의 없었던 것 같더구만요. 처음 저 사무관 때 첫 해외 근무지에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나는 베를린 총영사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총영사관이라는 건 정통적인 외교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아주 실망스러운 겁니다. 베를린 가서 열심히 했고 그 결과적으로 베를린 가서 2년 동안 이제 한 게 나중에 이제 코리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베를린이라는 게 그 당시 동서 분단의 가운데 있거든. 그래서 이제 독일어로 된 그 두 개의 신문을 보면서 똑같은 상황을 서로가 어떻게 보느냐 이런 거를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그런 거를 보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특히 아까 분단 극복을 갖고 외교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일부러 그로 가려고도 했어도 괜찮았던 곳이었다. 내하고 소파 협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미국 정보기관에서 송민순이라는 사람이 네가 협상할 대상인 송민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인물, 그 소위 인물 파일 있잖아요. 그 내 요약된 도시에 이거를 쫙 읽는데 보니까 처음에 읽는데 등골이 오싹하더래. 그러면서 중간에 보니까 이거는 네가 이거를 이 친구를 송민순이를 미국의 동맹국의 외교관이라고 간주하면 생각하면은 니는 큰 코 다친다. 예? 니한테 굉장히 적대적일 수 있다.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도 있다. 그래 쭉 다 읽고 있는데 끝에 가서 이런 말이 나오더래. 그래도 네가 이 사람하고 협상을 해볼 가치가 있다. 이 친구는 지가 한 말은 꼭 지킨다. 한국 대표가 이거 좋다고 했다 그랬는데 지도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이거 안 된다 또 이렇게. 근데 나는 이거는 딱 꼭 지킬만 할 것을 갖고 지키도록 하는 그런 선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한테서 그런 마음대로의 이 평판이 좋든 나쁘든 평판이 생긴 겁니다. 협상은 타프하게 하지만 꼭 지킨다.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아까 말하는 그 세이프 핸드다. 커널 송이라고 하는 별명은 언제 얻으신 거예요? 과장 때죠. 저쪽에 미군들이 각 분과위원회가 있거든. 미군들의 그 위원회 각 분급 소파에는 전체고 형사재판분과는 농산물 검역분과 시설 땅 토지 돌려받는 거 뭐 한 7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다 미군의 그 참모들이 대령들의 참모잖아요. 우리나라 국방부는 태생적으로 미국하고 맞붙어가 싸우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성에 가서 이거 협상을 뭐 말을 하고 할 때 제가 안보과장이 있는데 이 양반이 뭐 할 때는 꼭 송과장 같이 가야 된다. 한 번은 방위비 분담 협상 때문에 하와이 호텔에서 심야에 새벽 4시까지 협상을 하는데 결론은 자기가 냈지만은 그 앞에 과정을 논리와 과정을 쫙 이야기를 이제 내가 다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에서 나온 송민순 과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그럼 내가 쫙 이렇게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 군인들하고 상대할 때도 다르거든. 근데
그때 이 군인보다 더 군인 같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 코널이라는 나온 이유도 그냥 어디 하나의 사례로 나온 게 아니고 예. 군인 상대하기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거는. 그래서 외교 국방이라는 게 외교부와 국방부하고 안보 한 팀이 호흡이 잘 맞아야 되고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저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사실은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부분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일단 어떻게 친미냐 반미냐라고 이렇게 무식하게 물어본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나는 친미 반미 어느 카테고리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 않는다고 보고 내가 내 스스로를 지향점을 그렇게 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게 나라의 이익에 맞다고 장기적인 이익에 맞다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친미냐 반미냐 나라와 나라 사이라는 거는 동맹국이고 뭐 간에 서로 국가 이익을 절충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국가 이익을 자기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서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거지. 친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은 국가 이익이 자기가 판단할 때 국가 이익이 조금 안 맞더라도 미국한테 좀 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친미고 또 뭐 친중 뭐 이야기했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 국가 이익이 어떤 건가를 그렇게 확실히 하기 때문에 예, 그게 하나.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이야기하는 다른 동료들한테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때는 뭐 좀 안 좋게 비칠 수도 있고 또 좋게 비칠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뭐 느끼로는 내 스스로는 난 뭐 다시 내가 하라고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다. 지금은 반등의 추세가 세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읽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